자, 파동의 간섭에서요, 중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오늘 수업 잘해야 우리가 아까 안 푼 3번, 4번, 6, 7번 풀겠지. 요 내용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중첩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두 파동이 매질의 한 점에서 겹치게 되는 현상이 중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파동, 횡파를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사실은 이렇게 파동의 위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라 그랬다? 얘네들이 원래 각각의 기준 위치가 있는데, 요 중앙, 중심선이 각자의 기준 위치일 거 아니야.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혹은 아래쪽에 변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진탄성 진동에 의해서 위치가 바뀌어진 것이 파동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한 점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봐봐. 요 파동을 우리가 가라고 하고, 가의 딱 반대쪽 파동을 나라고 해보자고. 네.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야. 그럼 봐봐. 가 플러스 가가 되면 원래의 파동이 두 번 겹치는 거죠. 네. 맞지? 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예를 들어 요 지점을 생각해 보자고. 요만큼의 변이가 있었는데 그 변이를 한 번 더 한 게 되는 거잖아. 한 번 변이를 더 가지게 되는 거라고. 네. 그렇게 되면은 위상이 어떻게 된다? 그 위치의 변이의 합은 더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같은 위상끼리 겹치게 되면 이렇게 진폭이 두 배로 튕기는 거야. 이거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 키즈 카페에서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트램펄린이죠. 우리가 퐁퐁 방방 등등으로 말하는 그 펄쩍펄쩍 뛰는 그 친구가 이렇게 펄쩍펄쩍 혼자 뛰노고 있을 때 그거 박자 같이 맞춰서 옆에서 꽉 밟아주면 어떻게 내 친구? 기어나요. 그치, 더블로 튕기죠. 그네 같은 거 탈 때도 그네가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 박자에 맞춰서 우리 다리랑 우리 몸의 중심을 옮겨줘야 어떻게 돼? 흔들리는 폭이 점점점 커지잖아. 네. 맞지?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가 플러스 나가 되면 멈춰요. 가의 위상과 그러면 정확하게 반대되는 위상 두 개가 겹쳐진 거잖아. 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 쭉 변화가 없어진다는 거. 네. 중첩이라는 거는 두 파동이 한 점에서 겹치는 것을 중첩이라 그러고, 이 과정에서 간섭이라는 게 생기는데, 간섭이란 겹쳐진 두 파동의 위상이 그 위상이라는 게 뭐야? 각 매질의 위치잖아요. 위치 벡터란 말이야. 그 위상 벡터가
합으로 인해서 어떻게 요거 보강간섭 어떻게 진폭이 더 커져버리는 거. 상쇄간섭. 진폭이 감소해서 줄어드는 것을 간섭. 그럼 우리 간단하게 말해서 위상의 벡터합에 의해서 뭐가 바뀐다? 진폭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간섭이라고 한다. 중첩과 간섭에 대한 개념 설명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위상의 간섭에 의한 위상 변화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난단 말이야. 일단 간섭에서 좀 복잡하고 구체적인 것보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이해를 하자면 272쪽을 먼저 좀 펴볼까요? 이러한 간섭을 일으키는 장치들 첫 번째 소음 제거. 에이씨, 영어로 적으려니까 철자를 모르겠다. 소음 제거, 우리 노캔이라 부르는 거 있죠. 노이즈 캔슬. 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상쇄 간섭을 이용하는 겁니다. 뭐가 원래 어떻게 개발된 기술이냐면 전차나 탱크 있죠. 탱크, 헬리콥터, 비행기 파일럿 네. 이런 사람들은 그 기계 장치에서 나오는 소음 자체가 워낙에 셀 거 아니야. 네. 그렇다고 전차 자체에 소음 제거 장치를 막 집어넣기에는 전쟁 무기고 공간이 필수인데 그런 공간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네.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 소음 때문에 작전을 위한 정보 교류도 안 될 정도로 시끄러우면 그것도 문제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노이즈 캔슬.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거죠. 지금 엔진에서 나오고 있는 소음을 체크해서 그 소음 위상을 정확하게 아래 위를 뒤집은 가파동을 잡아서 가파동의 정반대가 되는 나파동을 고의적으로 만든 뒤에 만들 수 있겠지. 이 나의 소음을 파일럿이나 탱크 혹은 헬리콥터 파일럿들이 쓰고 있는 헬멧 안에 있는 스피커 헤드폰에 일부러 틀어주는 거야, 잡음을.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난다? 더 시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사라져 버린다고. 선생님이 학생 때 제일 많이 했던 이 소음 제거 기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MR 제거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솔직하게 뭐 가수들 음반 같은 거 발표를 해도 보통 디지털 음원을 주잖아. CD를 사진 않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나. 네. 그지? 네. 근데 옛날에는 그 가수들이 음반을 내면 정규 앨범을 냈단 말이야, CD로. 네. 그러면 꼭 어떻게 되느냐, 10곡을 다 채우기가 힘드니까, 그 음반에서 그 가수가 밀고 싶은 대표곡 있잖아. 네. 대표곡에 MR 파일을 줬어요. 그러니까 MR이라는 게 뭐야?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은 연주곡 상태의 녹음 그 음원을 같이 줬단 말이야. 어? 네. 그럼 뭘 할 수 있다? 사실은 이제 그 MR을 준 건 그런 거죠. 어디 행사나 그런 거 있을 때, 그거 틀어놓고 노래 부르는 거 같은 거 할 수 있게 노래방 장치 같은 거 만들기 전에, 그런 용도로도 써라. 그런 식으로 줬단 말이야. 네. 근데 그걸 이제 그 당시 PC통신이나 인터넷 하던 선생님 같은 이제, 방구석 워리어 찌질이들은 네. 무슨 장난을 치느냐. 그 당시에도 컴퓨터 미디 프로그램은 있었단 말이야. 원래 노래 목소리까지 녹음된 파일이 있어. 네. 노래 목소리만 안 들어간 연주 파일이 있어. 네. 이거 두 개를 컴퓨터로 읽어드린 뒤에 악기 연주 소리만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러고 합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뭐만 남는다? 목소리. 그치, 가수 목소리가 남죠. 그럼 뭐를 알 수 있게 되느냐? 그 가수가 얼마나 가창력이 뛰어난지가 나와요. 신기하고. 그 어릴 때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적 있을걸? 학교에서 학교 소풍이나 어디 수학여행 같은 데 가서 장기자랑이랍시고 나가서 좋아하는 노래 부르는데 국어책 읽고 있는 내 모습을 연주 없이 애국가 부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돼야 되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되잖아. 네. 음의 고저가 안 생기죠, 웬만해서. 자기 딴엔 열심히 부르는데 막 가창력 꽝이고, 그지? 생목으로 아카펠라로 노래 부르면 망하죠. 맞아, 안 맞아? 맞지? 그게 나와. 그러면 진짜 그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 가수인지 못하는 가수인지가 티가 난다는 거야. 응?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 이거를 제일 잘했던 가수가 그 김현우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 복면가왕? 복면가왕에도 나왔던 양반인데, 화생망실의 클레오파트라 해가지고 나왔던 양반인데, 이 양반의 진짜 무서운 뭐냐, 원래 전공이 성악이었던 양반이거든, 가수인데. 콘서트장에서 악기 소리고 뭐고 다 순간적으로 끈 뒤에 마이크도 내리고 생목으로 노래를 불러요. 성악을 하는 양반이니까. 진짜 자기 목소리 끝을 보여주는 거지. 왜? 마이크 같은 거 위에 방송실에서 이거 만지면 소리 되게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튜닝하면. 오토튠 나오면 끝장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넣고 부른다는 거야. 자, 이런 거. 요즘은 사실 핸드폰에도 다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웬만큼씩은. 그 다음에 비행기 이런 데도 많이 쓰고, 두 번째 안경. 우리 셋 다 안경을 끼고 있고, 선생님은 이제 어저께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 무반사 코팅. 요거는 좀 이따가 간섭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무슨 소리냐? 봐봐. 우리 여기 유리창에 보면 우리 모습 되게 잘 비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안경 안으로 여러분들 모습 비쳐 보여요, 거울처럼? 안경 아래 여러분들 모습이 비쳐 보이나 한번 확인해 봐. 유리창엔 반사가 되는데 왜 안경 안은 안 될까, 이거지. 이건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자, 여기 봐봐. 우리 안경 렌즈가 있잖아요, 실제로. 안경 렌즈 앞에 요렇게 지금은 되게 두껍게 그렸는데 약품에 의한 코팅이 돼 있단 말이야. 코팅막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빛이 반사될 때 코팅 표면에서 반사돼서 돌아가는 빛이 있고요. 코팅을 뚫고 들어와서 유리와 코팅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둘이 튕겨나가는 빛이
상쇄 간섭을 일으키게 요 코팅의 두께를 잡아버리면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안경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이 준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 반사되는 빛의 양이 준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가 돼요? 동시에 안경이 마치 없는 것처럼 더 많은 빛이 투과가 될 수 있겠지. 안경알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빛의 양이 늘 거 아니야. 네. 그냥 유리창은 이런 코팅이 없으니까 일부는 반사, 일부는 투과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한 코팅이 무반사 코팅이야. 그러면 이걸 응용하면 뭐도 만들 수 있다? 선글라스가 되죠. 어떻게 하면 돼? 이 밖에서는 빛이 안에서 빛이 안 들어오게, 밖에서 빛이 안 들어오게. 그러면 아예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햇빛만 안 들어오게. 다른 빛이랑 햇빛이랑 다를 게 뭔데요? 다르지 않을까요? 별로 안 달라. 야,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건 햇빛이 네 표면에 닿아서 반사돼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 네. 그게 햇빛이랑 뭐가 달라? 그럼 밖에서 아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도 이제 밖에서 안에 잘 안 보인다. 안에서 밖에 잘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반사되는 경로의 빛이 있잖아요. 네. 아까 우리 안경알은 일부러 반사빛을 상쇄시켰지. 네. 그러니까 투과가 많이 됐잖아. 그럼 반사빛을 보강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반사되는 빛이 보강 간섭이 되면 그러면 통과되는 빛의 양은 상대적으로 줄겠지. 네. 그걸 이용한 게 선글라스, 그 미러 선글라스라고 요즘에 선글라스들 앞에 보면 거울처럼 모습이 비쳐 보이잖아. 그래요? 선생님 선글라스가 그런 거거든요. 유독 요 앞에 선글라스 안에 앞 표면이 거울처럼 해서 이렇게 얼굴 보고 비춰볼 수 있는 선글라스들이 있어. 요런 거는 반사되는 빛을 뭐하게? 보강 간섭을 일으킬 수 있도록 코팅의 두께를 잡는 거지, 정확하게. 네. 예, 요런 것들이 간섭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홀로그램. 홀로그램이나 모르프 나비 밑에 모르포 나비네. 얘네들의 그런 무늬나 색상 이런 것도 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악기 여러분들 아마 그거 알걸? 혹시 바이올린 만져본 사람? 연주 좀 할 줄 알아? 초일 때 방학을 다녔는데 2학년 때 없어져가지고 많이 까먹었어요. 바이올린이 기타나 오카리, 기타 비슷한 여러 악기들 있잖아.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요 4개. 네. 리드가 없어요. 칸이 안 지어져 있어. 맞지? 네. 칸이 없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확한 파지 위치를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꽉 눌러줘야 현을 활로 긁었을 때 소리가 쫙 하고 울려요. 그 위치에서 조금씩 삑살이 약간 옆에를 짚는다거나 하면 소리가 쫙 울리지는 않고 어떻게 돼? 기익! 안 울리지, 소리가. 네. 이거 짝땅짝땅땅땅땅 소리가 제대로 날리면 정확한 데만 딱딱딱딱 움직이면서 짚어야 되는 거잖아. 거기서 삑살이 나면 소리도 삑살이 나잖아요. 네. 근데 기타는 어떻느냐? 기타 모가지 보면 이렇게 칸 중간중간에 칸이 설치되어 있잖아. 네. 그러면 그 리드 칸 사이만 정확하게만 눌러주면 그 범위 안에 아무 때나 눌러도 정확하게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눌리는 게 훨씬 코드 잡는 게 기타가 바이올린보다 쉽다.
그 이유가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알 거야. 이걸로 소리가 들려나 모르겠네. 될 것 같긴 한데, 유통이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진동수를 맞춰서 바람을 불어 넣으면 소리가 울리죠. 네. 어우 씨, 알코올 냄새. 그게 저 길이와 내가 불어주는 바람 사이가 정확하게 보강 간섭에 의해서 울릴 수 있는 진동수의 소리를 내가 바람으로 불어 넣었으니까 그게 울려서 나온 거란 말이야. 네. 그 대부분의 악기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길이나 뭐 구멍 뚫려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계산이 돼 있는 거란 말이야. 악기. 그리고 악기 이야기 나온 김에 바로 콘서트 후. 부산에는 2개인가 3개인가만 이 설계가 잡혀 있더라고. 문화회관 대강당, 백스코 오디토리움, 동아대학교 석당홀. 이런 대형 공연장 있잖아. 네. 특히 클래식 공연하는 곳. 그런 데는 어떻게 돼 있다? 벽의 모양이 이렇게 그냥 우리 일반 건물 벽처럼 이렇게 평판이야? 아니요. 되게 기하학적이고 요상하게 울룩불룩 튀어나와 있지. 네. 천정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평평한 천정, 평평한 벽이 아니잖아. 네. 튀어나와 있고 들어가 있고 막 울퉁불퉁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가끔씩 TV 예능의 가수들 녹음실에 가보면 벽이 어때요? 녹음실 벽. 마치 계란 놔두는 계란 판때기 같이 벽이 울퉁불퉁 막 이렇게 돼 있잖아. 막 울룩불룩 스펀지 이렇게 다 덮여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차이냐면, 콘서트장의 벽은 무대에서 만들어진 소리가 벽에 반사돼서 콘서트장 모든 자리, 모든 좌석에 최대한 골고루 균일하게 소리가 갈 수 있도록 벽에 설계가 되어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VD의 정보 재생. DVD나 CD 같은 걸 우리는 광학 저장 장치라 그래요. 어떻게 돼 있냐면, 위에 판은 그냥 플라스틱 판이고 밑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플라스틱 판에 금속 코팅이 돼 있고요. 네. 네. 그 위에 투명한 플라스틱이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는. 여기는 투명한 플라스틱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같은 높이에서 반사돼 나올 때는 보강 간섭이 돼요. 근데 하나는 안쪽에서 튕기고 하나는 튀어나온 쪽에서 튕기면 상쇄가 되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걸 이용하면 CD 밑판 부분이 들어갔느냐 나왔느냐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코팅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높이 차이가 정말 얼마 안 나거든. 근데 레이저 신호나 적외선 신호를 넣었을 때 이렇게 보강이나 상쇄 간섭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이 보강이냐 상쇄냐를 바탕으로 1과 0으로 이루어진 컴퓨터가 좋아하는 기계어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야. DVD랑 CD랑 그 다음에 이제는 망해버린 소니의 블루레이라는 게 있어요. 블루레이가 뭐예요? 그 소니에서 개발한 독특한 그 CD 비슷한 저장 광학 저장 장치가 있어.
왜 망했냐면, 보통 우리 CD 있잖아요. 컴퓨터 용량 기준으로 CD 한 장의 용량이 650메가입니다. 응? 요즘은 CD 잘 안 쓰고 이제 DVD를 저장 장치로 쓰거든. DVD 저장 장치는 한 면이 2기가씩 양면 다 써서 4기가의 데이터를 쓸 수 있어요. 한 장에. CD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내가 기억하기로 선생님 중2인가 중3 때야. 저거로 적은 거예요. 뭐? DVD. 월. 월. CD. 그리고 악기의 공명이에요. 공명. 선생님 중학교 때, 선생님 친구 집에 CD 라이터기가 있었어요. CD를 꽂을 수 있는 장치.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거의 안 받을 때는 게임 CD 같은 거 하나 친구가 구해오면 그거 그냥 CD 굽는 기계 있는 집에 가서 복사 뜨면은 그 게임 막 다 돌려쓰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조립 컴퓨터 최고급이 한 120만 원 하던 시대인데 CD 굽는 기계가 300만 원이 넘었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그게 한 3년쯤 지나니까 3만 원이 되더라? CD 굽는 기계가. 그것도 컴퓨터 본체에 집어넣을 수 있는 장치로 줄어들면서. 어떻게 100분의 1이 돼요? 그만큼 많이 보급이 되고 기술이 싸진 거야.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생이 되었을 쯤에 DVD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CD 같은 거에 영화가 저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화질과 음질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DVD 한 장에 2기가. 요즘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영화나 이런 거 불법 다운로드 받으면 파일 하나가 전부 다 2기가지 괜히 2기가겠냐? DVD 한 면이 2기가라서 2기가예요. 근데 맨 처음에 그 DVD에 저장된 영화를 TV랑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장치가 처음 나왔을 때, DVD를 읽어드리는 기계만 150만원, 180만원 했다고. 선생님 집에도 있었으니까. 컴퓨터 본체에 그 CD 대신에 DVD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처음에 60만원, 80만원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그게 1년 만에 6만원, 8만원으로 떨어집니다. 다 개나 소나 그걸 다 쓰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닭이 먼저냐 개냐를 먼저냐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가격이 떨어진 걸 수도 있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샀을 수도 있는 거겠지. 그지? 네. 그리고 그쯤 자신들이 전 세계 전자산업, 컴퓨터 산업을 이끌어간다고 착각하던 일본의 전자대기업 소니에서는 그 CD식 저장장치, 광학 저장장치의 끝판대장으로 블루레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블루레이 리더, 그러니까 블루레이를 읽어드릴 수 있는 장치값만 250만원, 280만원 했어요. 왜냐면 아까 CD 한 장이 650메가였잖아. 그러면 0.6기가예요. DVD 한 장이 2기가였어. 한 면이. 그럼 몇 배야? 대충 3배지. 네. 근데 블루레이 디스크는 한 면이 25기가였다고. 12배였다고. 네. CD 한 장에 25기가 12배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같은 크기니까 CD는. 소니는 그 생각을 했죠. 이 저장 장치에 초고화질의 영상과 초고음질의 음원을 같이 넣어서 전 세계에 팔면 누구나 집에서 홈시어터, 영화관급의 화질과 영상을 볼 수 있게 될 거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럴듯하죠. 네. 근데 그게 망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맨 처음에 블루레이가 나왔을 때, 그 당시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기 집에서 흔하게 있는 제일 큰 TV가 40인치가 채 안 됐단 말이야. 40인치, 50인치 아니면은 그 프로젝션 TV라고 가끔씩 학교에 달려있는 졸라 커다란 모니터 되게 크고 좋아 보이는데 뒤에 두께 졸라 두꺼운 거 있죠. 그 이상한 박스에 들어있는 학교에 있는 거. 이게 요즘 용도는 그 남자애들 그 뒤에 들어가서 체육복 갈아입고 나오는 용도로 쓰는 그 프로젝션 TV 같은 게 겨우 이제 60인치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그거 자체도 너무 고가였고. 근데 블루레이 디스크의 화질을 최소한 만족시키려면 최소 100인치에서 150인치는 돼야 돼, TV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 칠판만 해야 되는 거야, 모니터가. 근데 이런 모니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럼 이만한 모니터를 쓰려면 초고가 빔 프로젝터, 영화관에서 쓰는 그런 빔 프로젝터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스크린에다가 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만한 걸 설치할 수 있는 집은 많냐? 없겠죠, 별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수요가 높진 않았던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웬만한 집엔 이제 70인치, 80인치, 100인치짜리 QHD의 TV가 다들 있죠. LED나 LCD로 된. 그러면 드디어 블루레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근데 왜 블루레이를 안 쓸까요, 사람들이? 아니죠. 대체제가 나와버린 거야. USB 메모리입니다. 이게 몇 기가짜리더라? 64기가짜리네요. 내가 이거 산지 한 3년 된 것 같은데 64기가짜리 메모리를 3만원인가 주고 샀어요. 3만원인가 4만원 줬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 TV에 꽂히게 안 꽂히게? 꽂혀요. 그럼 여기에 영화 파일을 넣어놓고 꽂으면은 TV가 혼자서 재생이 되게 안 되게? 돼요. 안 돼요. 되죠? 돼요. 이거 64기가라고. 블루레이 두 면 합친 것보다 얘가 용량이 커. 근데 걔가 에러 없이 잘 돌아갈까? 얘가 에러 없이 잘 돌아갈까? 예. 걔가 싸, 얘가 싸. 예. 누가 용량이 더 커? 예. 누가 사냐? 그지? 왜 사? 의 시대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요즘은 이제 집에 인터넷이 너무 빨라진 거야. 그 화질을 4K 화질을 인터넷 스트리밍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망했죠. 그래서 지금 소니가 망했어요, 회사가 실제로. 그 소니가 망한 덕에 제일 좋아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마블이라고. 디즈니라고. 왠지 아냐? 옛날 마블 영화사가 졸라 폭삭 망했을 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마블은 소니랑 다른 회사에 자신들의 영화 캐릭터 판권 자체를 통으로 넘긴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파이더맨, 엑스맨, 판타스틱 4. 그래서 어벤져스 1에 스파이더맨이 없는 거야. 원래 스파이더맨은 어벤져스 고정 멤버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3에 드디어 나왔죠. 왜냐면 그쯤엔 이제 소니가 망해서 소니 픽처스가 가지고 있던 캐릭터 판권을 다시 그 당시에 떼돈을 벌고 있던 마블이 다시 사온 거야. 그래서 데드풀과 엑스맨이 같이 영화를 찍었고 어벤져스의 스파이더맨이 날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예 그 판권 자체를 통으로 다 사왔으니까 이제 그 디즈니 마블에서
소니에서 출연했던 스파이더맨 배우 2명 다 출연시켜서 스파이더맨 3명 같이 한 화면에 모아놓고 영화 찍기가 가능해진 거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여기까지 빨리 정리. 이제 자꾸 왜 이렇게 껴나? 어떻게 보관과 상세가 만들어지느냐인데, 자, 여기 봅시다. 두 개의 파원이 있다고 생각하자고. S1하고, 가격을 잘 맞춥시다. S2. 그럼 봐봐. 여기 흰색 선이 마루라고. 그리고 여기 녹색 선을 골이라고 생각하자고. 그 다음에 마루. 골. 색깔이 별로 티가 안 나네. 흰색하고 녹색을 썼다니. 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봐봐. 요 점, 요게 지금 선이 삑사리가 났는데, 요 점, 요 가운데 선 라인. 그리고, 선이, 요 라인. 지금 선생님이 금 긋고 있는, 대충, 요 라인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같은 색깔들끼리 줄이 만난 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선생님 여기 점선 그어놓은 라인들 있지? 요 점선끝 라인들로는 뭐가 되냐면 서로 다른 색깔들이 만난 곳이 나온다고. 요거를 여러분들 아마 시간 되면은 요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 줄 때 요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바로 뭐냐면 물결파의 간섭이라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그러면 영상 중에 뭐가 있냐면 어떤 아저씨 둘이가 요 길다란 짝대기 끝에 공 같은 걸 매달아 놓고 잔잔한 호숫가에서 이렇게 물결을 일으킵니다. 혼자서 이렇게 물결을 일으키면 구면파, 동그란 파가 이렇게 혼자 퍼지는데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물결을 일으키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요교 색깔 칠에 있는 요 라인 있잖아요. 우리 실선이 적혀 있는 요 라인. 이 라인으로는 물이 출렁출렁 되는 게 보여.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내가 점선 그어 놓은 라인들 있잖아. 여기. 요 사이 세모친 위치의 라인. 여기에는 물결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잔잔해요. 아예 잔잔해. 물결 자체가 안 생겨. 출렁거리는 게. 요런 일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 실선인 곳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 점선인 곳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라인인 거야. 자, 왜 이렇게 되느냐면 이겁니다. 두 개의 전파원에서 일정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한 점이 있다고 치자고. P라는 점이. 그러면 뭐가 나온다? 선분 S1P와 선분 S2P
두 파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의 차이가 있겠죠. 얘를 경로차라고 합니다. 뭐라고? 두 파원에서 한 점까지의 거리의 차이, 여기를 경로차라고 하는데, 얘를 그냥 귀찮으니까 세모라고 할게요. 경로차를 델타라고. 이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 반파장의 짝수배. 쌤, 그냥 간단하게 파장의 정수배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귀찮습니다. 이게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파장의 정수배 차이의 위치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 딱 요 짝수배가 되는 곳의 위상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같은 박자로 도착하게 돼요. 그 위치에는 파동이. 그러면 둘이 마루를 같이 올라가고 고를 같이 내려가고 마루를 같이 올라가고 고를 같이 내려가겠지. 맞죠? 이게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뭐가 된다? 보강간섭. 보강간섭이 되면 어떻게 된다? 진폭이 증가하겠죠. 근데 봐봐. 이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파동이 마루를 향해 올라갈 때 하나는 고를 향해 내려와 버려요. 그리고 마루를 찍은 그 위상이 내려오는 타이밍에 고를 찍은 위상은 올라가겠지. 그럼 항상 두 위상이 어떻게? 반대로만 겹치는 거야. 그럼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0.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상세 간섭이 되어서 진폭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공연장이나 특히 야외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스피커를 양쪽에 설치했을 때 스피커를 여러 개를 설치하게 될 때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들의 경로차가 상세 간섭이 되는 곳에 있다면 어떻게 된다? 그 소리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스피커를 만약에 여러분 학교 교실에 보면 스피커가 양쪽에 있잖아. 그럼 정확하게 만약에 같은 소리를 내게 되면 소리가 골고루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피커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면 살짝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는 거야. 물론 교실은 벽이 울퉁불퉁하고 되게 다양한 물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의 소리의 반사들 때문에 완벽하게 소리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런 커졌다 작아졌다의 변화는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야외 콘서트 같은 걸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스피커를 다 설치하고 무대를 만든 뒤에 일부러 그 청음을 하는 엔지니어가 그
관객석 자리를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느냐? 소리 약해지는 라인에다가 통로를 만들어. 거기는 어차피 사람 서서 듣는 자리 아니잖아요.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가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통로 자리 있잖아? 네. 그 통로 자리가 상세 간섭이 되도록 세팅을 잘 하면 모두가 골고루 최고의 음질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지. 네. 이렇게 소리나 물결에 의해서 보강 간섭이나 상세 간섭이 일어날 수 있고, 요거를 여러분들 빛으로도 할 수 있어요. 네. 자, 탐구. 이건 참고로만 하세요. 가끔씩 이제 학교나 이런 데 특히 이제 원래 중등에서는 이걸 할 만한 건 아니긴 한데, 네. 자유탐구 과제나 이런 거 특히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요 빛의 간섭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야. 네. 네. 이걸 가지고 만약에 탐구 과제를 낸다. 그러면 되게 재밌는 거를 하나 할 수 있죠. 뭐냐면, 이 빛의 간섭을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현미경으로 어떤 시료 같은 걸 관찰할 때 쓰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스탠드 글라스. 밑에 두꺼운 유리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 약간 도톰한 그 스탠드 글라스에, 이거 고급은 잘 안 깨지거든, 사실. 학교에서 쓰는 거나 이런 거. 가운데 양초나 이런 것들을 불을 그을려서 이렇게 그름을 입혀요. 가운데. 까맣게 그름이 생기겠지? 네. 이렇게 양초나 이런 거 위에 이렇게 열을 싹 가하면. 네. 이렇게 가한 뒤에 여기에 커터 칼로 아주 가까운데 선을 두 개를 이렇게 그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커터 칼로 긁어낸 부분은 끄름이 닦여 나가겠죠. 네. 맞지? 이 그름이 끓여 나간 게 그 밑에 빛의 간섭에서 나오는 이중 슬릿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이 이중 슬릿을 만든 유리를, 그럼 여기 이렇게 이제 빛이 지나가는 통로가 두 개가 뚫린 유리가 생겼을 거 아니야. 네. 그러고 요 뒤에 그 다이소 가면 파는 레이저 포인터기가 있어요. 다이소 가면 한 2,000원인가 3,000원짜리 그 레이저 포인터를 팔 겁니다. 네. 아니면 그걸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 핸드폰 뒤에 LED도 가능해요. 네. 방에 불을 끄고 내가 칼질한 곳에 정확하게 레이저 포인터나 여러분들 핸드폰에 LED 조명 켜는 거 있잖아. 그거를 갖다 대고 빛을 쏘잖아요. 네. 그러면 맞은편 벽에 지금 우리 책 271쪽 밑에 있는 뭐가 나타난다? 저 알록달록한 간섭 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요 가운데 자리가 보강인 거야. M이 0인. 그 다음 색깔 자리가 보강이겠죠. M이 1인. 그 다음 색깔 자리가 M 이꼴 2인 보강. 여기도 M 이꼴 1. M 이꼴 2인 보강이 될 거고, 그 사이사이에 색깔 안 비치고 있는 곳 있죠. 네. 여기가 M 이꼴 0, M 이꼴 1, M 이꼴 0, M 이꼴 1의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자리, 빛이 없는 곳이. 해서 이렇게 무늬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어떤 식으로 칼집을 넣었느냐, 칼집 두 개 사이의 간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여기 벽에 비춰지는 간섭 무늬의 간격이나 개수, 두께 등의 차이가 생기겠지. 그리고 저게 어떤 색깔 레이저를 쏘고 있느냐, 혹은 LED를 쏘면 어떻게 바뀌느냐 등등으로
다양한 것들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런 거를 우리는 빛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요게 빛만 되는 게 아니라 소리도 되고 물결파도 된다. 아시겠어요? 네. 자, 일단 지금 273, 274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책, 273쪽. 자, 위에서부터 중첩 273. 자, 위에서부터 중첩, 독립성, 간섭, 보강, 상쇄, 커, 작아, 밝아, 어두워. 그러니까 물결이 이렇게 출렁출렁할 때 마루 부분이 밝아지고 골 부분이 어두워지거든요. 네. 그러면 물결이 출렁출렁 물결의 간섭이 일어날 때 밝기가 변하는 곳은 보강 간섭인 거고, 밝기의 변화가 없는 곳이 상쇄 간섭이겠지? 네. 요거 글자 조심해야 됩니다. 1번에 XO, 2번에 파동의 독립성. 요거 설명을 좀 안 한 것 같은데, 독립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여기 봅시다. 연속적으로 가는 파동 말고, 요거 봐봐. 반파장짜리 일회성 파동을 우리는 펄스라 그래요. 얘가 요로 가고, 예를 들어 요만한 게 요로 간다 쳐요. 그럼 이 둘이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될까? 요렇게 만나겠지. 맞지? 네. 이렇게 같은 위상으로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다? 진폭이? 합. 그치. 요 길이만큼 요 위에 붙으면 되겠지. 이렇게 커진다 그랬죠. 보강간섭이 일어나겠지. 문제는 이렇게 보강간섭으로 큰 파동이 하나 생긴 뒤에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그때부터는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냐? 아니고. 합쳐진 뒤에 그냥 얘는 얘대로 그냥 지 갈 길 가고요. 작은 애는 작은 애대로. 큰 애는 큰 애대로 원래 지 갈 길 그대로 갑니다. 속력 유지한 채로. 그냥 단순하게 중첩이 됐을 때 독립성이란 중첩 이후 각 파동 혹은 펄스는 자신의 운동을 뭐한다? 유지한다. 계속 유지한 채로 지나간다는 소리야. 자, 이거를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3번. 중첩됐을 때 같은 방향이니까 최대로 커지겠죠. 7cm. 자, 진폭이 같은 두 파동이 보강을 하면 진폭이 2배, 상쇄를 하면 진폭이 0. 5번. 자, 저기 보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P는 보강간섭. 자, 마디선이 있는 Q점은 상쇄간섭이 됩니다. 6번에 반대 위상으로 만나면 상쇄니까 X. 같은 이상으로 만나면 소리가 커지니까 O. 반파장이 홀수배일 때 상쇄 O. 내가 말한 부분에 밑줄 그어놓으면 정확하게 보이겠지. 자, 비눗방울의 색깔 무늬가 바뀌는 거는 간섭. 간섭에 활용되는 얘는 기억, 니은, 리을. 광통신은 뭐 어떤 성질? 지난 시간에 했는데 광통신은 빛의 무슨 성질? 전반사. 전반사. 자, 274쪽. 자, 1번에 P랑 Q는 봐봐. P는 점선끼리 만나고 Q는 실선끼리 만났죠. 네. 그러니까 P랑 Q는 무슨 간섭? 보강. 보강. R은 점선이랑 실선이 만났지. 네.
서로 반대 위상이 만나니까 상쇄. 그래서 2번에 보강 상쇄가 될 것이고 3번은 OXXOO. 자, 자료 2번. A에서는 지금 봐봐. 위상이 같이 만났죠. 그럼 보강. B에서는 상쇄. 2번에 기억은 간섭, 니은은 경로차. 3번에 OOOXO. 그리고 아까 우리 테스트지. 안 푼 문제들. 자, 3번. 둘 이상의 파동이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을 중첩이라 한다. 맞죠? 두 파동이 중첩한 이유, 두 파동의 원래 진폭 파장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O. 이 2번을 뭐라 그러게? 독립성. 그렇지, 독립성. 3번. 중첩된 파동의 변이는 각 파동 변이 합보다 항상 크다. X죠. 보강일 때는 같고 상쇄일 때는 변이의 벡터 합인 거죠. 같은 이상일 때는 커지고 반대 이상일 때는 줄어들고, 그지? 4번. 저 중에서 보강 간섭하는 곳은 PQ. 밝기가 일정한 곳은 R. 그리고 사실은 거기까지. 뒷면에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곳은 보강 간섭하는 곳이니까 PQ. 밝기가 일정한 곳은 R. 예, 여기서 실제로 함정을 파면 어떻게 파냐면 상쇄 간섭이라고 계속 어둡다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맞다, 틀리다? 틀려요. 밝아진 건 마루니까 밝아지는 거고 어두워지는 건 고리니까 어두워지는 거야. 그러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진폭이 생기지 않는 곳은 밝기의 변화가 없다라고 써야 돼요. 네. 자, 앞에 전자기파 설명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영역 있잖아. 빛이라고 하는 건 좁은 의미에선 가시광선이 빛이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동안 이제 집에서 이제 좀 쉬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과학 관련 유튜브 쇼츠나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사람의 눈이 가시광선 영역이 아닌 적외선이나 자외선 영역을 보게 되면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 물리학과 교수한테 그 궤도가. 그러니까 그 물리학과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영역의 스펙트럼을 볼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가시광선이라는 말 자체가 가능할 가짜의 볼시자란 말이야. 우리 지구인들이 이 인간들이 태양을 주 광원으로 하는 태양계에 살면서 그러면 태양에서 가장 많이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영역이 어디다? 가시광선, 정확하게는 약간 노란색 빛 전후에 가시광선이 가장 많이 나와요. 파장상. 왜냐하면 그건 태양 표면의 온도랑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탄생한 이 지구라는 별에 사는 생물들은 무슨 빛 영역을 가장 민감하게 잘 보게 된다? 그 노란색 빛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을 우리가 감지하고 느끼고 보겠죠. 그게 특히 그 중에서 사람이 보는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파장이 가장 긴 쪽이 빨강영. 파장이 가장 짧은 영역이 가시광선에서 보라색 영역인 거죠.
그리고 요 사이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무지개죠, 무지개. 유럽 쪽에서는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 동양에서는 오방색이라 그래서 5색깔. 그건 이제 문화라던가 그런 철학적인 영역에서 빛의 색깔을 그렇게 다양하게 보고 있는 거지. 7개 맞춘다고 남색을 넣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빛 영역은 여기인데 붉은 색깔 영역 바깥쪽에도 에너지가 있더라. 에너지가 있고 주로 열 에너지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어떤 에너지 영역이 있더라. 단지 우리 눈에만 안 보이더라.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게 붉은색 바깥쪽의 빛이다 해서 말하는 게 적외선인 거야. 그래서 영어로도 인프라레드라고 불러요. 인프라가 뭐냐면 인프레임이야. 프레임이 영역이라는 뜻이거든. 틀. 맞지? 근데 영어 단어에 앞에 in이나 on이 붙으면 무슨 뜻이게? 부정적인 뜻. 그치, 부정적인이지. 그럼 inframed가 되면은 프레임이 있지 않은. 그치, 그 영역 안에 있지 않음인 거야. 그럼 inframed red, 붉은 색깔 바깥의 빛이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보라색깔 바깥은 보라색, 자색의 바깥의 빛이라서 우리는 자외선이라 그래.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UV라고 쓰잖아. 이게 울트라바이올렛이에요. 왜 UV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는 소리는 진동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자기파 전에 우리 스펙트럼하고 물리 앞에서 배울 때 있잖아. 에너지 준위 배울 때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에너지 크기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빛에너지나 이런 것 에너지 크기는 진동수에 비례한다가 있었잖아. 즉 이쪽으로 올수록 붉은 색깔 그리고 적외선 이쪽으로 올수록 에너지 크기도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는 소리지. 그러면 보라색 바깥쪽 영역은 보라색보다도 에너지가 훨씬 더 어떤? 더 보라색보다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자외선이라 그러고 이 보라색깔 바깥의 이 큰 에너지 영역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는 주로 열선이 오기 때문에 적외선은 우리가 치료용으로 많이 써요. 적당한 열 에너지를 가해서 세포 내로 침투시켜서 그 세포의 활성도를 올려서 빨리 회복되게 하는 용도. 그래서 물리치료 받을 때나 귀안에 염증 같은 거 생겼을 때 병원에 가면 뭐해 이상한 전구 같은 거 끼워야 되고 하고 있으라 그러잖아. 어디 삐어가지고 물리치료 받으면 이상한 빨간색 전등 켜놓고 이렇게 팔 대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적외선 치료야. 그러면 자외선은 어디 쓰느냐? 여러분들 학교에 급식실에 있어요. 컵이란 식판 살균소도. 그 컵 들어있는 통 보면 유리로 된 벽이 있고 안쪽에 그 보라색깔 형광등 켜져 있잖아. 그게 자외선 램프야. 얘네들은 에너지가 세니까 뭐 할 수 있다? 세균 죽일 수 있다고. 에너지를 이용해서. 왜? 에너지가 크니까 우리 피부에 자외선이 들어오면 우리 피부 안에 있는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활성화돼서 피부가 까맣게 타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리고 적외선보다 파장이 조금 더 긴 게 마이크로파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레인지
혹은 우리 이제 요즘에 5G 핸드폰 이런 데도 많이 쓰이는 영역대의 전파가 있고, 이거보다 사실 더 파장이 길고 약해지는, 이게 파장이 사실 길면 에너지는 약해지는데 멀리 가는 힘은 좀 좋아지거든요. 이게 요쪽이 이제 라디오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파.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로 뭘 할 수 있냐면, 물 분자를 방향을 전자기파로 이걸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입자 운동이 활성화되는 게 뭐예요? 온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으면 그 넣은 음식 안에 있는 수분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음식이 데펴지는 거예요. 그 완전히 바싹 마른 수분이 거의 없는 건빵이나 바싹 말린 오징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전자레인지 안에서 그렇게 잘 익는 편은 오히려 아닌 거죠.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센 빛. 세계 1차 대전쯤에 유럽의 독일인가? 하여튼 그쪽에 물리학자인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더 세서 투과력이 엄청나게 강력한 어떠한 에너지파를 발견해냅니다. 렌트겐파. 그 렌트겐선이라 부르는데, 근데 이 렌트겐이라는 학자는 그게 무슨 에너지파인지를 몰라서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라 그래서 미지수인 X를 붙입니다. 그 빛에. 그래서 그게 엑스레이예요. 그게 엑스레이야. 이게 세계에서 최초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이 렌트겐의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인가 왼손인가 그 반지 끼고 있는 손 사진이 있어요. 그걸 최초로 찍은 거야. 그 사진 건판에 인화가 됐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투과력이 좋아서 몸 안에 있는 뼈나 이런 것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투과력을 가진 빛이. 그게 요즘은 이 X선으로 뭐 하느냐? 어디에 쓰냐? 사람 다쳤을 때 뼈 멀쩡한지 찍는 거 말고도 어디에 쓰냐? 건물 기둥 있잖아, 저기. 네 뒤쪽에 그 튀어나온 부분이 기둥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요런 건물을 지을 때는 철근 콘크리트 기법을 많이 쓴단 말이야. 철근으로 먼저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 거푸집으로 틀을 잡은 뒤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딱 붙이면 철근의 강점과 콘크리트의 강점이 정확하게 조화가 돼서 엄청나게 튼튼한 건물이 세워져요. 근데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철근 한두 개 좀 빼먹으면 어때 하는 나쁜 아저씨들 때문에 뭐 순살 아파트니 뭐 그런 오명들이 생겼잖아. 부실공사. 그럼 저 건물이 이 철근이 진짜 멀쩡하게 들어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건물 기둥 부술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X선으로 찍어버리면 내부가 찍힌다는 거지. 응? 이런 데도 쓰고, 그 다음에 우리 병원에서 의학 드라마 보면 CT 촬영하는 거 있죠. CT 촬영이라는 게 뭐냐면, 입체적으로 삥 돌려가면서 엑스레이를 한 30방 정도를 연속으로 찍어요. 그러면 원래 한쪽을 찍으면 평면인 사진이 나오잖아. 그걸 돌려가면서 여러 방을 찍으면 컴퓨터로 조합해서 뭐를 볼 수 있다? 입체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거를 CT 촬영이라, 컴퓨터 단층 촬영. 그러니까 CT 촬영도 무슨 선이다 사실? 엑스레이다. 그러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X선보다 더 강력한 투과력이 쩔어주는 방사선이 있던 거죠. 그게 감마선 정도 되면 에너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 암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방사선 치료라는 말 들어본 적 있잖아. 그걸 할 수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감마선을 쏘면 암세포만 타는 게 아니라 그 줄이 다 뚫리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배운 방법을 쓰는 거야. 컴퓨터 CT 촬영이나 여러 가지 MRI 촬영 등으로 암세포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했잖아. 그러면 뭐를 하냐면
감마선을 하나를 졸라 세게 쏘면 그 줄이 통으로 뚫리겠죠. 다 타버리겠지. 그러니까 투과는 되는데 타지 않을 만큼의 약한 감마선을 우리 몸을 둘러싼 원통에서 입체적으로 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다 만나게? 만나는 그 한 점이 어디에? 암세포가 되게. 그러면 그 한 점에서 거기에 모인 감마선들이 전부 다 무슨 간섭을 하게 되면? 무슨 간섭? 오늘 배운 거. 이 보강 감소. 그치. 보강 간섭을 하면 거기에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암세포만 태워 없애는 거야. 큰 덩어리만. 그래갖고 큰 덩어리만 태워 없애고 위험한 거를 좀 벗어나고 나면 남은 이제 디테일한 잘 자란 것들은 이제 수술로 잘라낼 수 있겠지. 이렇게 하는 게 방사선 치료인 거야.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기파가 쓰이고, 그러니까 봐봐.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에너지가 커지고, 봐봐. 이쪽으로 갈 때 파장이 길어지고 진동수가 줄고 에너지가 준다면 일로 올수록 파장은 짧아지고 진동수는 커지고 에너지도 커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다양한 곳에 적합한 형태의 에너지파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전자기파에 대한 학습이고, 파동을 우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공부가 된다. 그리고 이런 전파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 속에서는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뭐 스텔스 같은 거는 뭐예요? 전파가 반사돼 오지 못하게 흩어버리는 거야. 분산시켜버리는 거야. 원래 전파가 가면은 전투기 같은 데 반사돼서 돌아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거를 가급적이면 원래 쏜 방향으로 아니고 다양한 방향으로 흩어지게 하면 네. 이 레이더 기지에서는 그 물체를 큰 물체로 인식하게 된다? 되게 작은 물체로 인식하게 된다? 작은 물체로 보는 거예요. 네. 스텔스라는 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레이더로 찍었을 때 원래 크기보다 작은 물체로 보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 스텔스기가 날라올 때 기존의 레이더는 아예 못 잡냐? 아니에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기존의 레이더로 전투기를 잡을 만큼 정밀도를 올려버리면 지나가는 새부터 다 찍혀버린다는 거예요. 레이더에. 새나 아니면 풍선 같은 거 날린 거나 드론이고 뭐고 다 찍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뭐 요즘에 전쟁하면 드론을 못 막아서 드론이 안 찍히는 게 아니라 찍혀요. 근데 드론을 찍으려고 하면 날라다니는 모든 물체가 다 찍혀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기술은 뭐냐면 새들이 날아갈 때 이동 속력이나 날아가는 고도나 움직이는 방향 패턴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드론이 날아올 때는 진짜 새들처럼 날아오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날아올 거 아니야. 네. 나는 속도나 방향이나 패턴을 분석해서 저게 새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걸 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훨씬 선명도를 올리더라도 저게 드론인지 전투기인지 새인지 구별이 가능하겠죠. 그건 이제 인공지능이 더 필요한 거지. 이해가 돼요? 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군함도 요새 스텔스 설계를 해요. 10,000톤짜리 우리나라 구축함 큰 거, 정조대왕함, 이게 레이더로 찍으면 낚싯배 크기로 보인답니다. 그러면 북한 해군이, 아니 뭐 전쟁 중인 두 나라가 바다에서 붙었는데 저 앞에 낚싯배가 있습니다. 레이더에. 뭐 연안 경비정 고속 모터보트 가지고 정찰하러 왔나 보다 하고 갔는데 10,000톤짜리 구축함이 뻑 대포 끄는 소리. 씨발 좋댔다. 이미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작은 소형 고속정이랑 졸라 큰 군함이랑 레이더로 찍으면 똑같은 크기로 나온대. 바다 멀리에서. 착각하면. 난리 나겠죠. 근데 그게 군함만 그런 게 아니라 비행기가 그렇답니다. 뭐라더라? F-22 전투기가 졸라 크거든요. 네. 그거 날아가면 탁구공 크기로 찍힌다는데? 탁구공보다 작은 크기로 찍힌대. 쇠구슬 크기로 찍힌대. 그걸 누가 전투기라고 보겠냐? 우리나라 이번에 새로 만든 전투기가 야구공 크기로 찍힌대요. 길 20m 넘는 전투기가 야구공 날아가는 크기로 찍히는 거야. 단지 그 야구공이 시속 800km, 900km, 1000km로 날아다니는 문제긴 하겠지만 그럼 쉽게 말해서 레이더로 그 전투기 잡겠다고 민감도 올리면 새고 뭐 드론이고 야구공이고 다 찍히는 거야. 그럼 레이더병이 그 전투기 막을 수 있겠어? 그게 스텔스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전자기파를 활용하고 있는 거다. 거기 앞에 안 푼 문제 있으면 빨리 푸세요.